이것도 왜 메뉴가 또 달라졌냐. 이 논어의 핵심적인 사상이 인이냐 예냐. 안 선생은 뭐 같아요? 공자의 의도는 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도울은 예라고 그래요. 도울의 근거는 뭐냐면 인이라는 글자가 예보다는 많이 나오는 거 사실이에요. 논어에. 인이 한 100번 넘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제자들과의 문답에서도 훨씬 인이 강조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안현이 인을 물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극기복례가 인이다. 번지가 인을 물었을 때는 뭐라고 그랬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인이다. 물론 뭐 남을 사랑하다 그런 의미인데, 그렇듯이 그 제자들의 그 가장 근본적인 의무사항이 인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에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그 뭐예요? 인의 본래 뜻은 사랑이란 뜻이었었고, 그리고 노자 도덕경에서 본래 말하는 그 인은 이걸 언제 이렇게 하냐고. 잘 보입니까? 예. 근데 왜 안소연밖에 안 보이냐고. 하여튼 뭐. 근데 요게 이제 공자에 오게 되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바뀐다. 도덕경에서는 성인이나 자연이 인간을 배려하는 그런 의미인데, 요게 공자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예요. 요 개념은 도덕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이는 사랑은 사랑인데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예. 누구야? 무슨 뭐 마이크 소리가 났는데. 문 선생님 요 부분 읽으세요. 인간다움. 몇 페이지요? 아, 이는 공자 이전의 유고군요. 이는 공자 이전의 문헌에선 아주 드물게 언급된다. 초기에 이 말은 남자답거나 씩씩한 자질을 가리키는 용어였다. 예를 들어 시경에 실린 두 편의 사냥시에서는 각 사냥꾼을 잘생기고 남자답다라고 표현한다. 서경에서 이는 백성을 대하는 통치자의 자비로운 태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육아에서 이 말은 인간의 특성으로서 도덕적 자질을 가리킨다. 그러므로 논어에서 이미 여러 변형된 의미로 예를 들자면 일반적인 인간성, 인간의 독특한 특성으로서 아름다움, 주요한 미덕으로서 연민, 혹은 공동체 안에서의 동정심 등의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놀란 일이 아니다. 넓은 의미에서 논어의 이는 공개성을 위한 인간 특유의 욕구와 기질에 대한 개념을 담고 있다. 이는 사회 정치적 맥락 안의 모범적 삶에서 나타난다. 이 개념의 의미는 한자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이는 좌변의 인간을 뜻하는 인과 뒤변의 둘을 뜻하는 이로 구성된다. 이것은 이 말이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자비, 사랑, 인간성, 인내, 인간미, 동정심, 공감이라는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논어에서도 그 의미는 다양하다. 그래서 최근 번역들은 어떤 한 용어로 이를 정리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말의 의미와 범위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내 여러 측면은 다음 단락에서 고찰해 보기로 한다. 예. 공자는 논어 안현 22장에서 이는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말은 이는 보편적이고 무차별적인 사랑으로 정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인 3장에서는 오직 인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는 인한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두 말은 서로 모순된다. 어떻게 모든 인간을 사랑하면서 어떤 사람은 미워하는 것이 가능할까? 2인 3장에서 사용한 호인이라는 표현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 이보다는 어떤 사람을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22장에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은 권력자와의 관련된 말이다. 따라서 모든 백성에 대한 통치자의 보편적 관심을 보여주기 위해 전형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이유로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애정이 담긴 친절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는 백성에게 보편적 관심을 가지면서 동시에 개인을 판단하는 일을 모두 가능하게 한다. 양화 24장에서는 공자는 중상모략이나 험담을 일삼는 사람을 포함해 그가 싫어하는 부류를 분명히 밝힌다. 이것은 안현 22장에서 묘사된 사람을 아는 것, 그 중요성과도 일치한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부정, 즉 공직에 적절한 사람을 등용하기 위해 개별 인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다. 또한 잘못한 자는 친절이 아니라 물고듬으로 대해야 한다는 공자의 말에는 판단의 엄격이 있다. 어떤 사람이 말했다. 저기를 선의로 보답하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자가 말했다. 그러면 선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하겠는가? 저기는 정직으로 보답하고 선의는 선의로 보답해야 하네. 이 명백한 진술은 공정하거나 옳은 것에 분명정대하게 접근하도록 한다. 중국의 기독교 선교사이자 중국 고전 문헌을 최초로 영어로 번역한 제임스 레게는 공자의 이러한 제안은 기독교적 사상과 양립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레게는 공자의 윤리가 기독교의 수준보다 얼마나 낮은지 이 전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또 했다. 이 구절을 쓴 이는 딱히 기독교적 사랑 같은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을 것이다.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하는 말임을 이미 살펴보았다. 모든 인간에 대한 보편적 관심으로서의 이는 관료의 행위와 도덕적 자질을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하는 권력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예, 이것도 우리 사고방식하고는 좀 괴리감이 좀 있는데, 아까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서양 사람들은 인이라는 의미를,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족주의적인 사랑이라는 측면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긴 하는데, 아까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난 열심히 썼는데 여러분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 뭐. 우리가 크게 보면 이는 본질이고요. 이제 사랑이라는 예를 들읍시다. 뭐 여기 동정심이든 뭐든.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형식으로서 예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대칭되면 뭐 이거는 누구나 다 이해하지만, 그런데 사랑하는 형식에 있어서 이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가족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부자 관계에서 보자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울으면 무조건 보듬어 주기도 하고, 때로는 좀 이제 크면서부터는 강아지 훈련도 그렇게 시키잖아요. 이 유튜브로 강아지 훈련시키는 걸 좀 몇 가지 봤는데 참 신기하더군요. 입에서 침이 줄줄 흘리면서도 기다려 그러면 그냥 기다려. 먹으라고 할 때까지. 잔인하죠. 예.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어떻게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 길들여진다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도 때에 따라서는 무조건적으로 보듬어주고, 유교에서는 그런 형식을 화합의 형식이라고 그래요. 지금 쓰는 글자들이 논어의 다 핵심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날의 유교의 인이나 예 개념을 얘기하려면 그러면 예의 두 가지 형식을 구분해서, 요건 뭐예요? 별의 형식이에요. 어이.
이 화합열은 대비되는. 그러니까 사랑을 할 때 화합하는 사랑도 있지만 나눔의 사랑도 있다라는 거죠. 구분한 사랑. 그러니까 뭐 남자친구가 밥 먹었나? 그래, 씻고 자라. 이렇게 하는 거는 마음속으로는 화합의 형식이 있지만 말 표현으로서는 어느 정도 구별하는 형식이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아무리 이쁘고 아주 어렸을 때는 뭐 그래 내 배를 공으로 알고 텀블링을 내 배에서 해라 이렇게 내주는 어른이 있지만 얘가 점점 몸무게가 나가면 어떻게 돼? 배 터져 죽죠 잘못하다 그 할망구. 예? 전과가 있나 보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 애를 통제하고 심지어는 회초리도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보면 오늘날의 젊은이들이 받아들이는 유교적인 이해법은 어느 쪽으로 연관돼요? 요 측면만 강조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우리 부자 관계에 있어서도 부모의 입장, 정치 관계로 보면 군신 관계, 또 조직 관계에서 보면 상사와 위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상급자? 하급자? 그러니까 이 위주에서 생각하니까 오늘날의 젊은이들 시각에서 보면 이런 형식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얘기가 상당히 좀 넓어지는데 이런 겁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거고 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조직 관계, 여기 나오는 이 부자 관계와 군신 상하 관계 이 세 가지는 다 다르잖아요. 요거는 가족주의적인 관계고 요거는 국가주의적인 관계고 요거는 조직 집단주의적인 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걸 혼동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게 유교의 착각이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넘을 때 이게 단계에 걸맞는 또 다른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유교는 부자관계의 덕목을 가지고 무차별하게 조직과 국가에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믿었어요. 근데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예. 왜 안 되냐면 부자관계에서는 회초리 들었다가도 금방 풀 수 있는 관계가 있어요. 근데 군신 관계나 조직 관계, 다시 말하면 집단이나 이런 데서는 한번 예를 들어서 회사에는 회사 내규가 있고요. 이 국가에는 국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가족은 사실 그 뭐예요? 가온이라는 게 있지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조직이나 집단, 국가에서는 여러분들 읍참마속, 예, 뻔히 이 구별의 형식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화합보다는 다수 공리주의적인 관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 뭐냐. 사랑의 형식 측면에서 오늘날 더 중시되어야 될 인과 이의 관계에서는 이 화합의 측면이다. 이걸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느냐. 요거를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보면은 지금도 이제 코로나 사태로 왜 맨 처음에 그 누가 제안했죠? 어, 경남지사 이름이 누구죠? 재판받고 있는. 그 양반이 이제 100만 원씩 나눠주자.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전주인가 광주에서 50만, 60만 원.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제 서민들 위주로 이제 나눠주는 걸로 하고. 그런데 그 정도 얘기 나왔을 때 트럼프가 뭐라고 했어요? 무조건 다 120만 원, 뭐 심지어 뭐 250만 원. 그러면서 또 이제 대구시장이 또 해가지고 요새 또 말썽 나고 대구시장 쓰러졌다며. 하여튼 요새는 대구시장이 또 뉴스의 화두가 돼요. 여기 또 대구 천여도 있지만 대구 샥시구나 참.
사실 나는 요즘에 그 뉴스 보면서 참 정치인들이 답답해요. 아니 뭐 내가 잘났다는 의미의 답답한 게 아니라 그 매듭을 그 계기를 못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거죠. 예. 너무 이해관계만 따지고 이제 그런 측면인데 뭐 이게 우리가 이 녹음되는 내용이라 제가 더 보편적으로 얘기는 어렵지만 그 문제에 있어서 저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제가 경제학은 잘 모르지만 미국이 지금 무제한 정도로 그 달러를 찍어낸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국은행이 무제한 돈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량 회사채까지 사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회사를 가능한 최소화하겠다라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인데 미국은 더한 거죠. 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달러를 무제한 찍어내면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경제에 영향을 줘요. 근데 원화 가치는 자꾸 떨어지고 달러 가치만 올라가잖아요. 오히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도 서민 위주의 그 이 코로나 저기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서민들한테 상품권 나눠주는 것으로서 해결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서민들은 조금 더 주더라도 일반화시켜서 그 지역 상품권이든 뭐든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게 인플레는 다음에 문제고 일단 지금 급한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이거예요. 이 현 여권에서 서민 위주의 보듬기 정책이 의미가 있었다 지금까지는.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는 일반화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데 더 웃기는 게 뭐냐면요. 오늘은 제가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부인이 근무하거든요. 저기 이제 집에 없어요. 근데 집에 있을 때 내가 이제 저녁 먹으면서 YTN을 틀어놓고 보면서 내가 막 그 정치인들이 발언하는 걸 이제 뭐라고 욕을 하는데 집사람 뭐라고 그러냐면 그게 퍼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영세민도 이거 원래 진짜 영세민은 다 똑같이 줘서 우리도 혜택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솔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와 같은 여러분이 볼 때 제가 이번에 그 뭐래 최상 아니 차상위 계층에 제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황수영 선생님 제가 차상위 계층입니까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거 반대해요. 집 한 채 없는 우리 집의 어부인께서. 그래서 내가 다른 거 아니고 아니 내가 몇 가지 얘기를 해주면서 아니 당신 그걸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 자기도 들은 얘기가 있대요. 들은 얘기가 주로 그 보수 채널에서 하는 그것만 줄창 보나 봐. 무슨 뭐 채널 A, TV조선 거기서 나오는 얘기 문재인이 중국 입국 안 막아서 코로나가 이렇게 번졌다는 거에서 그거 설득하려면 밤 새야 될 것 같아. 근데 제가 문재인을 다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요 측면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사랑의 어떤 복지 정책이라고 합시다. 이 복지 정책의 측면에서 화합의 측면도 중요하고 때로는 분별의 측면도 중요하다. 이 측면을 꼭 좀 염두에 두시기를 바라고 제가 좀 뭐죠? 그 말이 좀 주제가 집약이 안 돼서 중언부언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너무 번거롭다. 주석은 가능하면 안 하면 좋겠다 이거. 이걸 언제 이러고 있냐고. 모든 인간을 사랑하는 거 이거부터 오역이에요. 전제가 잘못돼서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밑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 보세요. 번지가 인을 물었을 때 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안소윤,
음속어로 시켜놨나? 어, 어? 사랑, 사랑, 사람다움, 애인이 무슨 뜻이냐고. 남을 사랑하라. 그렇지. 이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에브리바디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자가당착 해가지고 지금 엉뚱한 얘기를 막 밑에서 까는 거라.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고요. 참고해서 읽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유인자 등 또 이러면 또 안 할 수도 없고 참 그거 거시기하네. 녹음 시간 때문에 마음만 급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됐구나. 요거 좀 잘 보세요. 어? 이게 왜 지우개야? 아니 왜 지우개가 안 없어져? 요거는 요렇게 토를 달아요. 유자가 있으면 유인자라야 능호인 능오인이에요. 사람다운 사람만이 남을 좋아할 수도 있고 남을 미워할 수도 있다. 이 뉘앙스는 어떤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그 여러분을 예를 들면 기분 나빠할 수도 있겠다. 문혜정 선생이 윤막이 나 안 좋아해. 비유가 적당하지 않다. 그럼 이제 다른 학생이 들을 때, 네 입장에서 안 좋아하면 나랑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러니까 사람다움이 전제를 해서 남을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거든요. 근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좀 오바된 내용이 많고요. 모든 인간 사랑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게 그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요. 그 공자를 비판할 때 가장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이 대목이었어요. 공자가 말하는 사랑은 이 사람인자 사랑만이다. 공자는 인을 백성민자를 쓰진 않았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는 사랑은 귀족계층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거 아직도 이렇게 유교를 비판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랑은 기득권만을 사랑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그냥 동정만 해주고 그래서 그다음에 이 백성민자가 사실은 원래 글자 구성은요. 각골문에서 보면 눈목자를 화살로 찔린 거예요. 예. 문 선생님 왜 딴짓해? 어? 수업 중에 딴짓하고 말이지. 그래서 이 사람인자는 귀족, 백성민자는 하층민이다. 이렇게 이제 오바를 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는 요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쨌든 이 서양에서 볼 때 사람인자를 남이라고도 번역할 줄 모를 뿐더러 에브리바디로 번역한 건 분명한 오역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참고는 할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요 대목, 아까 도덕경과 관련된 대목이에요. 아까 아버지가 도둑질을 했을 때 자식으로서 가서 그 증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예문은요. 아까 말한 예문은 한비자에도 나오고 여시춘추에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얘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측면하고 연관돼요? 지금 노자 장자의 개인주의 단계에서 가족주의까지는 왔어요. 그러나
가족주의 가지고 공자 당시에 유지될 수 없는 신흥 국가들이 막 출현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나라는 어떤 국가예요? 동성 동분 제후국으로 연계돼 있으니까 제사와 같은 혈연 유대 확인을 통해서 국가 관계, 정치 관계, 상하 관계가 유지가 되잖아요. 그렇죠? 불만이 있더라도 아유 집안 어른이 말씀하시는데 이런 식의 논리잖아요. 그런데 신흥 국가들 그야말로 인적 관계도 없고 무력에 의해서 집권했을 때 공신들을 참모로 쓰게 되는 관계에서는 인적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웃고 그러지? 응? 뭐가 문제가 있나비요? 근데 그러니까 유교는 어디까지나 부자 관계를 위주로 해서 증언을 해서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한비자나 여시춘추에서는 증언을 한 게 당연히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제자백과에 나오면서 관점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요. 가족주의에서 집단주의로 나가는 사이에서 지식인들의 고뇌가 엿보이는 거죠. 예를 들면 집단주의의 대표적인 이념이 묵가에서 보면요. 묵가는 이제 여러 지역에 분파가 있었거든요. 진나라의 묵가의 대표, 묵가의 그 요즘 말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대사, 지점장 뭐 이 정도로 뭐 분파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걸 거자라고 그래요. 그 진나라에 파견된 그러니까 묵가 집단의 우두머리니까 얼마나 위세가 당당하겠어요. 여러분이 진나라 군주라 하더라도 묵가의 거자를 무시를 못해요. 왜? 묵가 집단이 뭘 했냐? 용병도 하고 건축가, 기술가 집단을 이루어서 무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품도 만들어서 보급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용병도 해주고 그러니까 무시를 못해요. 근데 거자의 아들이 살인을 범했어요. 근데 진나라 왕이 그 거자를 불러서 당신은 연로한데 다른 자식이 없으니까 이번에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묵가는 뭐라고 그래요? 국법에서는 용인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묵가의 법에 의하면 남을 죽인 자는 무조건 죽인다. 그리고 자기 아들의 목을 자기가 베요. 이게 철저한 집단주의의 대표잖아요. 근데 유교하고 상충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국가주의적인 경향성을 지닌 진나라에서는 요즘 말하면 타협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칙대로 안 되는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면 묵가에서 말하는 법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김미준 선생, 이게 왜 음소거가 안 돼? 아, 본인들이 다 그랬구나. 김미준 선생이 법을 안 지킬 때 있죠? 많죠. 왜 안 지켜요? 그냥 지키기 싫으니까 안 지키는 거. 남이 안 보니까 안 지키는 거지. 예? 남이 안 지키니까 안 보지. 만약에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아니 만약에 하느님이 만든 법이 있다면 안 지킬 수 있겠어? 내가 기독교인이야. 제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지켜야겠죠.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나는 요즘에 그 일부 목사들에 대해서 한심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 잘 가네요. 이렇게 그 잡담하면서 하니까 나도 실증도 안 나고 좋네. 성경에 교회에서 뭐를 해야만 성령이 뭐 임한다라는 말이 있대요. 예. 아니, 교회가 시멘트를 진 건물만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거는 뭐 황선생이 잘 이해할 수 있겠지만 시공간이라는 개념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봐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은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달라져 있지 않습니까? 이거 부인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지금 보세요. 지구 반대편 여러분과 제가 사는 곳이 다른데 거의 동시간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시공간을. 물론 무슨 생은 다른 공간 때문에 지금 히덕거리고 딴짓하면서 지금
강의를 수강하니까 공간적인 차이는 있는 거죠. 분명하죠. 그러나 적어도 이런 일정한 범위 내에서의 공간은 공유하는 거죠. 시간도. 그렇죠. 약간 딜레이가 0.006 있지만 그런데 성경의 그 번역도 제대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획일적인 교회라는 개념을 고집한다. 이거 황당한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아까 뉴스 보니까 어떤 교회에서 떨어져 앉아 있는데 그 목사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m 이내로 앉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십니다 하면서 웃고 신도들이 깔깔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떨어져 앉으라는 거고 그건 아마도 단속반이 와서 감시하니까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아, 사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도선사에 이제 아버지랑 있다가 요거 쉬었다 갈 때는 배경화면을 제 그 아주 지저분한 방을 그대로 노출시켜서 여러분들이 좀 정감이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도선사에서 초파일 때 작품들을 좀 전시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도선사에서 숙식하면서 젊은 중도라고 좀 어울린 적이 있었는데 허구한 날 뒷산에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거든요. 스님들하고. 아마 그 스님 중에서 일부는 아주 진짜 원로 스님이 됐겠죠. 예. 제 제자 중에 스님들이 몇 분 있는데 지금 직지사인가요? 거기 직지사 말사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 전 이름을 까먹었네. 어쨌든 제가 이런 말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형식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어요. 형식주의의 대표적인 그 모순이 뭐냐면 자기 나름대로 시공간을 제약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이런 좀 문제가 있고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인과 예의 관계, 예의 화합과 분별의 측면. 이렇게 강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핵심을 둔 얘기를 끝날 때 요약을 해야 되겠구나. 또 하나는 도가의 개인주의에서 육아의 가족주의로 넘어왔고 공자와 논어에서의 그 고민과 딜레마는 뭐냐면 그 당시 신흥국가 특히 묵가가 여러분들 이제 맹자할 때 나오겠지만 맹자 당시의 묵가가 천하에서 절반의 세력을 유지하잖아요. 집단주의적인 성향이거든요. 그거와의 딜레마고 결국은 그 집단주의로서 그 유지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국가주의 형태로 나가는데 국가주의의 필요성에 부응한 요구에 부응한 철학이 법가예요. 그러나 법가도 역시 단명하잖아요. 그렇다면 문 선생님도 이제 앞으로 그런 아이디어를 내겠지만 지금 아까 그 김민성한테 법을 안 지킨 여러 가지 그 있지만 지금은 김미진 선생님이 남이 안 본다고 하지만 CCTV가 다 보고 있어요. 선생님 동선 다 파악되고 있다고. 뒤지자면 하나씩 뒤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 이해 충돌을 방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단순한 국가주의 가지고 안 된다. 그리고 그 뭐예요? 오늘까지인가 어제까지 왜 국회의원 후보 다 등록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 논문 쓸 때 보면 16대 국회의원 중에 25%가 전과자였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 16대 국회의원들. 근데 이번 국회의원들 보니까 왜 청와대 고위층들 한 채만 실거주만 받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건 다 팔아라 그랬는데 상당 사람들이 그것도 또 강남에 집을 갖고 있고 국회의원들은 말 것도 없고 모 국회의원은 집이 30여 채야.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후보 등록
한 사람 중에서 5년 동안 세금 한 푼도 안 낸 국회의원이 몇십 명. 예. 병역이면 말할 것도 없고. 예. 저는 국회의원이 다 도덕성을 기초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나 적어도 이 미국처럼 일정한 우리나라 정치사 흐름에 있어서는 도덕성이 기준이 되는 시점을 거치고 나서 한 번쯤은 걸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참 그게 그렇게 어렵네요. 예. 그래서 저기 간식도 좀 하고요. 5분 쉬었다가 이 한 꼭지만 30분만 더 하고